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에 접어드는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부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나 저나 서로를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랑 겸상만 해도 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던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난 것도 모자라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기까지 정말이지 별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한때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동지가 된 저의 고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격지심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 덕분에 금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자랐고 공부도 곧잘 해서 좋은 대학도 나왔어요.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서 실력도 인정받으며 다니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질투심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 가서 홀대를 당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랬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인생 굴욕을 맛본 곳이 바로 저희 시댁이었어요. 정확히는 저희 시어머니한테서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게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저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호기롭게 시댁에 방문했던 저는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많이 놀랐어요. 살면서 어디서도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철씨,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그럴 리가. 우리 엄마가 왜 자기를 안 좋아해?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럴 거야. 남편은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했지만 다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해본 제 눈에는 분명 어머님의 시선은 적대감이 분명했어요. 반면에 아버님은 무척이나 흡족한 표정이셨죠. 사소한 것조차 칭찬을 마다 않으실 정도로요. 확실히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가 대화에 막힘이 없고 다양한 분야에 해박하구나. 이렇게 멋진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이야. 과찬의 말씀이세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에이, 아니다. 겸손할 필요 없어. 솔직히 내 아들이긴 하지만 저 녀석이 우리 며느라기에 비하면 학벌도 딸리고 다니는 회사 레벨도 떨어지잖니.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집 며느리로 와주는 것만 해도 우리 입장에선 영광이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아, 왜 말이 없어? 당신 설마 며느리한테 질투하는 거야? 질투는 누가 질투를 한다고 그래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몰라? 눈초리 보니 뻔하네. 잘난 며느리 들어오니까 당신이랑 비교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변하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그 나이를 먹고도 그리 옹졸해? 하여간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고.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는 주제에 셋만 많아서는. 내 말이 틀려. 아버님의 말씀에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치맛자락을 손으로 꾹 쥐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그리 달가워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감 앞에서 어머님한테 함부로 하는 아버님 태도는 분명 안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하씨, 웃기고 자빠졌네. 하도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서 아버님과 남편은 못 들은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분명히 그렇게 들렸어요. 조신한 모습의 어머님이 하신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욕에 저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어요. 이봐, 뭘 그렇게 넋놓고 앉아있어? 며느리 배고플 텐데 저녁 준비 안 하고. 아버님의 닥달에 어머님은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혼자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도와드리려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죠. 그랬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아, 됐어요. 그냥 가서 앉아있어요. 잘난 며느리가 밀 시켰다간 내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일을 시켜. 괜히 나 욕먹이지 말고 나가요.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어머님 혼자 일하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밥상 받는 게 불편해서 그래요. 돕게 해주세요. 다 원참, 어머님은 누가 어머님이라고 그래요? 아직 시골 올린 것도 아니고 그저 인사 한번 온 사이에 괜히 사람 불편하게 얼쩡거리지 말고 나가 있으라고요. 그 잘난 대학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결국 저는 주방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 눈치를 봐야 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속으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대놓고 물었죠. 수철씨, 혹시 내가 자기 집에서 실수한 거 있어? 어머님 기분 상하실 만한 일 말이야.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건 왜? 아니, 어머님이 나한테 화나신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실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까? 수철씨가 보기에도 어머님이 나한테 감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았지. 솔직히 말해봐. 잘은 모르겠는데 표정을 봐선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 근데 그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일 거야. 자기도 아까 봤잖아.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긴 해도 며느리감 앞에서 남편한테 그런 대접을 당하니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셔서 그랬을 거야. 아 진짜 우리 아버지는 언제까지 엄마한테 그러시려는지 이제 잊을만도 한데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랑 어머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게 말이야, 실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인데. 남편 말에 따르면 어머님이 아버님과 결혼하던 당시에 어머님 친정은 가세가 기운 상태였고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친정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대요. 빚만 잔뜩 남긴 채 말이죠. 그 빚은 어머님 남동생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어요. 홀어머니 모시랴 빚 갚으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던 어머님 동생은 결국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던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생활비에 손을 대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이 시누이한테 발각되는 바람에 시댁에서 도둑년 취급을 받게 되었죠. 지금까지도 아버님은 경제권을 손에 쥐시곤 어머님께 가계부를 쓰게 하시는 이유예요. 어머님도 참 처음부터 아버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지. 왜 그러셨대? 그건 자기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모르긴 해도 우리 아버지 절대 수술비 안 빌려주셨을 거야. 그걸 아시니까 엄마도 도둑 취급을 받을 게 뻔한데도 말 안 하고 생활비에 손을 대셨던 거겠지. 남동생 수술비로 쓴 돈은 결국 어머님이 벌어서 갚으셨지만 그런다고 용서를 받지는 못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 어머님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고개 숙인 채 살고 계시죠. 자기 외삼촌이 어머니께 많이 미안해하시겠다. 자기 때문에 누나가 불행해졌으니까. 아마 아닐걸? 미안한 걸 아는 사람이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이 자취를 감추진 않았을 테니까.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외삼촌이야말로 엄마 인생 망친 주범이야. 두 남자 때문에 우리 엄마는 30년 넘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남편 얘기를 듣고 보니 어머님이 아버님을 향해 그런 욕설을 한 게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이해를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이후 몇 번 더 시댁을 찾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제게 곁을 두지 않으셨거든요. 솔직히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던 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남이라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시어머니와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뒤 고모님 큰아들 결혼식에서 다시 만난 시어머니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친인척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 자랑하듯 엄청 열과 성의를 다해 제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얼굴도 예쁜 게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시는데 와, 이 사람이 불과 며칠 전까지 나를 홀대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게다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어찌나 다정하든지. 아무튼 그날 일로 인해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었죠. 양가 부모님들한테 결혼 허락도 받았겠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서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어요. 결혼식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후딱 해치운 데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었어요. 상견례 때 시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하객이 많이 온다며 극구 올해 안에 해치우자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셨거든요. 좀 속물 같은 이유기는 했지만 아버님이 워낙 강경하게 나가시니까 저희 부모님도 반대 않고 따라주셨어요. 3개월 준비 끝에 하게 된 결혼식이라서
예식장도 저희 부부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고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느라 눈알이 튀어날 정도로 바빴지만 그래도 식을 마치고 나니 후련하긴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정말이지 2번은 못하겠다 싶었어요. 라틴 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지를 쿠바로 정했어요. 가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정작 쿠바에서 지낸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꿈에 그리던 여행지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그런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쿠바가 그리 넉넉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히 양가 부모님들께 드릴 선물을 살만한 게 없더라고요. 일반적인 여행 기념 선물이라면 냉장고에 붙일 마그네틱 자석 정도만 사도 되겠지만 신혼여행 선물이니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기내 면세품으로 구입을 했어요.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 선물은 양주,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 선물은 화장품으로 통일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쿠바로 신혼여행을 떠날 때부터 선물은 아예 마음을 비운 터라 면세품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더 좋은 걸로 준비하고 싶었는데 쿠바에서는 사올 게 마땅치 않아서요. 대신 다음에 여행 가면 좋은 걸로 사다 드릴게요. 됐다. 내 주제에 화장품이면 감지덕지지. 뭘 더 바라겠니? 이거 죄다 수입 화장품이라서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머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면세품이라서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고요. 부담 갖지 말고 쓰세요. 어머어머,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니? 내가 이깟 화장품이 비싸다고 이러는 것 같아?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누구 돈이겠냐고. 네 친정이 돈 있는 집이라서 네 씀씀이가 이렇게 해픈가 본데 난 참 걱정된다. 앞으로도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을 이런 식으로 펑펑 써댈 거 아니냐고. 좋은 대학만 나오면 뭐해? 경제관점이 이렇게 없는데 걱정이다 걱정. 잠깐 동안에 이어진 어머님 말씀에 정신이 쏙 빠지는 것 같았어요. 난 그저 어머님 생각해서 화장품 몇 개 사드렸을 뿐인데 얘기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지? 선물은 내 돈으로 샀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정신을 차렸을 땐 난 이미 시어머니한테 경제관념 없이 씀씀이 해픈 며느리로 낙인 찍힌 후였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시작된 제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황은 꼬여만 갔어요. 마치 개미지옥에 들어온 것처럼 상황을 타개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상황은 안 좋아졌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저는 시어머니와 세상 둘도 없는 앙숙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제게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던 건 시고모님이었어요. 시고모님은 저희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제게 무척이나 호의적인 분이셨어요. 당시 며느리보다도 저를 더 예뻐해 주실 정도로요. 재미있는 건 저희 시어머니 태도였어요. 저랑 있을 때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분이 고모님만 계시면 꼬랑지 내린 강아지처럼 고모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셨거든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곤 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막말도 서슴지 않더니 고모님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시네. 그래서 집안 행사가 있을 때나 딱히 별일이 없을 때에도 저는 고모님을 시댁에 불러드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표정은 똥 씹은 표정이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고모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선 저한테 더 모질게 구셨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니? 넌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밥물도 제대로 못 맞추니? 이게 죽이지 밥이니? 가만 보면 넌 헛똑똑이야. 안 되겠다. 네가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살림은 젬병이잖니.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나 해. 왜 대답을 안 해? 제가 보기엔 멀쩡한 밥인데도 어머님은 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그럴 때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네버엔딩 스토리에 가까운 타박을 들어야 했어요. 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대드니? 너희 집에서는 너 이러는 걸 그냥 보고 넘기는지 몰라도 난 그러기 싫다. 내가 왜 이 나이 먹어서까지 며느리 시집살이를 해야 하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앞으로 내 말에 따라. 싫으면 내 며느리 노릇 그만두든지.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어머님 말씀 따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매번 제가 하는 거에 트집만 잡으시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시니까 저로선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못했다고 윽박만 지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잘할 자신 있어요.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이거 봐. 시애미 한마디 하면 지는 10마디를 하잖아. 그래, 너 똑똑해서 좋겠다. 왜? 대학도 못 나온 시애미 앞에서 머리 좋은 티내니까 좋니?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은 거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아주 지 시애미 무시하고 시고모 앞에서 살랑살랑 꼬리치는 거 보고 네가 얼마나 야근인지 일찌감치 알았어. 네가 집에 고모 불러들여서 나 엿먹이는 거 내가 모를까봐? 왜? 내가 네 속셈을 모르는 줄 알았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시애미를 가지고 놀려들어.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의 막말에 화가 나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잘한 건 없어서 더는 대꾸를 할 수 없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고모님을 이용해 어머님을 괴롭힌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고모님을 이용해서 싸운다고 욕하던 어머님이 제 뒤통수를 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 고모님 앞에서 제 흉을 보고 계시지 뭐예요. 아가씨가 보기엔 우리 며느리가 순진해 보이죠? 그거 다 연기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속에 능구렁이가 10대마리는 들어있을걸요? 지네 집이 좀 산다고 어찌나 시집치고들 깔보는지 말도 못해요. 시어머니 나한테도 고개 빳빳이 들고 지 할 말 다 하는 애라고요. 어디 그뿐인 줄 알아요? 사치는 또 얼마나 심한지? 우리 수철이가 그 고생을 해 벌어온 돈을 물 쓰듯 한다니까요.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속이 상해서. 그이가 며느리 여우짓에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이 결혼 안 시키는 건데.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지만 마찬가지로 여자도 여자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 말을 안 듣고 기어이 결혼을 시키더니 아휴, 길게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어머님은 최선을 다해 저를 못대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로 둔갑시켰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고모님 반응이 어머님을 맥빠지게 만들었지 뭐예요. 어머머 언니, 정말 웃긴다. 언니가 지금 내 앞에서 며느리 욕할 처지예요? 언니에 비하면 수철이처는 상전이죠, 상전. 적어도 걔는 친정 재력도 있겠다. 학벌의 능력까지 있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언니는 참. 우리 엄마가 보살이지. 언니 같은 조건의 며느리를 받아주시다니. 왜요? 내 말이 기분 나빠요? 근데 언니가 우리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요. 오빠랑 우리 식구들 몰래 집에서 돈까지 훔친 거 기억나죠? 도둑질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우리 엄마 속이 어땠을지 언니가 알기나 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언니가 딱 그 짝이네요. 나라면 창피해서라도 내 앞에서 며느리 욕 못하지. 고모님을 아군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한 시어머니는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어요. 내 말이 고가운 모양인데 날 원망하기 전에 언니 동생 탓이나 하세요. 나라면 나 살린다고 우리 오빠가 돈까지 훔쳐서 수술비 대줬으면 어떻게든 벌어서 갚았을 거야. 은혜를 아는 인간이라면 그래야지. 어떻게 30년이 넘도록 코빼기도 안 비쳐. 말이 났으니 말인데 언니 친정이 오죽했어요. 사돈은 유산은커녕 자식 앞으로 빚만 왕창 남겨주고 돌아가셨지. 동생은 병 고치자마자 부모 형제도 버리고 도망쳤지. 안사돈은 시집간 딸 병수발까지 받다가 돌아가셨지. 아, 우리 집이나 되니까 그 꼴 다 받아줬지. 다른 집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요. 말 그대로 언니네 친정이 그렇게 콩가루인데 언니가 며느리 흉불처지가 되냐고요. 웃기지도 않았어 정말. 암튼 언니도 헛소리 그만하고 이따 제사 끝나고 집에 갈 때 가져가게 묵은지랑 동치미 한 통씩 차에 실어놔요. 집구석에서 쓸데없이 빈둥거리지 말고 시간 날 때 꼬들빼기도 한 통 담아주고요. 상전처럼 제 올케한테 이것저것 지시하던 고모님이 주방에서 나가자 어머님은 싱크대 앞에 서서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두 분의 대화 모습만 봐도 어머님의 30년 세월이 어땠을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말이 올케고 며느리지 어머님은 돈 안 받고 일하는 이 집 식모나 다름없었어요. 뒤에서 내 흉을 보는 시어머니가 밉기도 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가엾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사오라고 하신 간장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일부러 인기척을 크게 내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시곤 그러는 거예요. 너는 간장 좀 사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들어오니? 당면이 다 불었잖아. 이래서야 잡채를 어떻게 만들어? 심부름하기 싫으면 애초에 싫다고 하든가. 너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화나서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 뒤에서 제 흉보다가
고모님한테 되려 한 소리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러워서 이러시는 거 아니냐고요. 저 다 들었어요. 순간 어머님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님이 시댁 식구들한테 홀대받고 사시는 거 저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건 못 참겠다고요. 화를 내실 거면 어머님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하세요.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차라리 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시든가요. 너 아주 시애미를 가지고 노는구나. 그래, 나 이 집에서 지난 30년간 종년만도 못한 대접받으며 살았다. 그래서 며느리인 너도 이제 날 만만하게 보는 거야? 네 눈에도 내가 네 아랫사람처럼 보이는 거냐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다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날 이후 어머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마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축 늘어져서 지내셨죠. 늘 저를 노려보시던 눈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아버님의 폭언에도 무감각하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어머님이 회사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얘, 너 정말 날 도와줄 생각이 있긴 한 거니? 내가 사과하면 나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런 거라면 말씀부터 하세요. 그래야 제가 도와드리든 어쩌든 하죠. 실은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수철이한테도 비밀로 하고 내 동생 찾는 거 좀 도와주지 않겠니? 30년 넘게 연락도 없는 거 보면 이미 세상을 떴는지도 모르겠다만 그래도 생사는 알고 싶어서 말이야. 네 시아버지랑 고모는 마치 내 동생이 죽을 죄라도 짓고 도망친 것처럼 떠들지만 내 동생은 아무 죄 없다. 혼자서 아버지 빚 갚겠다고 죽어라 일만 하다 병까지 얻은 불쌍한 애야. 내가 그때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그 녀석한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죄를 졌다면 내가 죄인이다. 그가 미안해서 더 못 찾았어. 나 이러고 사는 거 보면 옆에서 그 애라고 마음 편하겠니? 근데 이젠 안 되겠다. 나도 내일 모레면 70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시댁 식구들 무서워서 하나뿐인 내 피부치 생사도 몰라서야 되겠니? 그러니 며느라 나 좀 도와다오. 그간 내가 너한테 했던 일들 사과하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제발 내 동생 좀 찾아줘.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니 제 가슴이 다 먹먹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의 부탁으로 업체에 의뢰를 해 남편의 외삼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업체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에는 없는 것 같다고요. 출입국 기록상으로 27년 전에 출국한 기록만 남아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외삼촌이 떠난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를 부탁했어요. 한국이 아니다 보니 조사 기간도 길었고 요금도 상당히 나왔지만 일단은 남편한테도 비밀로 하고 제가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남동생을 찾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사업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처음엔 무일푼 노동자로 떠났던 남편의 외삼촌은 현지에서 정착해 가정도 이뤘고 지금은 자기 소유의 공장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렵게 연락처를 얻은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슨 일로 연락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이가 정말 저를 찾습니까? 저를 보고 싶다고 그래요? 한참을 흐느끼며 통화를 하던 남편의 외삼촌은 전화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얘기가 있다며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아버님 생신을 맞아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고모님도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홀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을 도와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고 케이크에 초를 꼽으려는데 마침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리곤 잠시 뒤 한 노신사가 현관으로 들어섰죠. 뜻밖의 등장의 식구들은 멀뚱히 노신사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다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눈치였죠.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막 나오시던 어머님이 노신사를 보더니 울먹이며 달려가 덥석 안으시더라고요. 명수야, 살아있었구나. 우리 명수가 살아있었어.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 모습에 아버님은 인상을 찌푸리시더군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야? 연락 끊고 살기로 했으면 죽은 듯이 숨어 살았어야지. 왜 찾아왔냐고. 나 죽게 기다리려니 좀이 쑤셔서 온 거냐? 난 네 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매형은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30년 전에 날 이 집에서 내쫓던 그때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나 보니까 겁납니까? 지은 죄가 있어서 겁나냐고요. 다 들었습니다. 내가 매형돈 떼먹고 도망쳤다고 했다면서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지난 30년 동안 내 누이를 도둑년 취급하며 종처럼 부려먹었다는 것도 다 들었다고요. 그 돈 진작에 내가 다 갚아줬잖습니까? 날 원양어선에 태우면서 곱절이 넘는 이자까지 톡톡히 받아냈잖아요. 그래놓고 왜 그랬어요? 나보고 매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이 곁에 있으면 평생 누이가 마음고생하고 살게 된다고 나가 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누이는 매형이 잘 돌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30년간 부엌대기로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여전히 도둑년 취급까지 하고 살다니. 이럴 거면서 왜 나한테 한국을 떠나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네 매형이 널 외국으로 보냈다는 거야? 원양어선에 태워서?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내 동생한테 한국 떠나라고 한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 남매가 생사도 모르고 살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냐고요. 말해봐요. 어머님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시다가 정신을 잃으셨어요. 그날 아버님의 65번째 생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을 하시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외삼촌도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목재 사업은 외삼촌의 큰 아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맡아서 하고 외삼촌과 숙모만 들어오셨죠. 원래는 한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어머님이 극구 반대하셨어요. 지난 30년 동안 시누이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일을 갈았는데 당신이 똑같은 시누이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마음이 가까울수록 몸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상책이라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굳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신 걸 보면 그 말을 100% 믿긴 힘들지만요. 어머님은 이혼 소송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돈으로 보상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돈에는 수시로 찾아와 김장김치부터 밑반찬까지 퍼가던 시누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어서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큰 목돈은 따로 있었죠. 아버님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종잣돈. 그러니까 어머님 남동생이 원양어선을 타면서 주고 간 그 돈은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 돈의 대부분은 외삼촌 본인과 누이인 어머님한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그 돈은 아내가 처남 수술비로 훔쳐간 돈을 가름한 것이니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그 전에 이미 어머님이 따로 돈을 갚았기 때문에 아버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65번째 생일을 기점으로 아버님은 황혼 이혼도 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하나뿐인 자식한테도 팽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셨어요. 돈 욕심에 남의 인생까지 망친 것에 대한 결과니까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시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결정되자 어머님은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자격지심 때문에 저한테 못할 짓을 하셨다고요. 부러우셨대요. 든든한 친정을 둔 것도 그렇고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도 그렇고 당신 인생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서 그렇게 부럽고 셈이 나더래요. 어머님께 사과를 받은 저는 화해의 의미로 어머님과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 계획은 어머님의 이혼이 깔끔하게 정리된 뒤 실현되었죠. 어머님이랑 둘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동안 껄끄러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고부로 태어나자는 약속을 하며 떠난 여행이었죠. 결과적으론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였어요. 식성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서 여행 기간 중에 말다툼도 몇 번 했거든요. 심적으로 많이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강도 서서히 폭이 좁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생각들 중에도 어머님이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